그 말씀드린 이제 이 제약 바이오는 뭐 끝까지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업종이고, 그래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제 미래 기술력, 꿈을 먹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PDR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적의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올 1분기 이제 실적 추정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업황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적을 봐야 된다면 뭐 사실은 수출 기업들, 네. 그러니까 뭐 시밀러라든지 CMO 업체들. 네. 근데 사실은 작년에 좀 기저가 높았던 기업들도 있어서 뭐 1분기가 그렇게 어닝 서프할 만한 실적을 발표할 만한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초라서 그런데요. 저는 아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저희 섹터에서 정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진단 기업들이었죠. 예, 뭐 정말 시젠 같은 경우 매출액 자체가 10배가량 늘었으니까요. 네. 근데 올해 그럴 만한 기업으로는 저는 백신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네, CMO 쪽이다. 네. 그럼 백신 위탁 생산 기업들의 아마 실적 개선 정도가 사실 뭐 작년 진단 기업 좀 비슷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10배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만큼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보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업황은 뭐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바이오 시밀러하고 또 전통 제약 업종 요쪽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바이오 시밀러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셀트리온을 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작년에 정말 셀트리온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뭐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은 거의 50~60%씩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미국에서 저희들이 트룩시마라고 하는 리툭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바이오 시밀러인데 정말 거의 0에서 이만큼 점유율 20%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거의 6천억을 팔았는데 사실은 이 트룩시마가 얼마 전부터 보시면 점유율이 더 이상 안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질 않죠. 그 이유가 세컨 바이오 시밀러인 룩시앵스라고 하는 물질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룩시앵스가 저희보다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뺏겼고 사실은 이 트룩시마도 가격을 지금 내리고 있죠. 얘랑 같은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점유율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지니까 사실 매출 증가가 없겠죠. 거기다가 사실은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출시를 준비 중이거든요. 사실은 시밀러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요. 증가 곡선이. 그렇죠. 처음에 초기 한 1, 2년까지는 점유율이 확 이렇게 어떻게 매출이 확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그 뒤로는 성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 제품의 출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제품의 숙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시밀러라는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 계속 신제품이 나와야 새로운 게 되는 나와야 거죠.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올해 좀 안 좋은 면은 기존 저희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램시마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트룩시마의 미국과 유럽 시장이 다 역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하려면 신제품들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신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는 시점이 출시 시점을 고려했을 때 3분기부터예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까리한 거죠. 만약 레키로나주가 아까 말씀드린 레키로나주가 좀 빨리 허가를 받는다면 2분기에 뭔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있겠지만 이건 B2G 비즈니스입니다. 거버먼트. 근데 그렇지 않다면 2분기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매년 신제품을 내야 돼요. 매년.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초기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특성을 알고선 판단을 해야겠네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계속 곡선이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룩시마가 미국형 트룩시마를 보고 딱 안 게 이게 1년짜리구나. 딱 1년만 이렇게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없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려면 그 넥스트 뭔데? 그리고 그 넥스트가 정말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뭐 정말 그 바이오 시밀러는 퍼스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퍼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제품과 뭔가의 차별점이 있는지 이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라는 게 좀 확실해져야지 이 회사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아마도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저 답변이 아직 안 나온 셈이긴 한데 그 일반적인 즉 전통 제약업체들 올해 이제 업황 전망은 어떤가? 이 부분 답변. 글쎄요, 요거는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제약 시장이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약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네. 국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상위 제약사들 여러분이 탑라인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매출이 성장해야지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 언더예요. 매출액 성장이.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이렇게 여러분이 약 사 먹으면 돈 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는 돈은 실제 약가의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건강보험으로. 그렇죠. 그 건강보험공단이 어쨌든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약가는 심평원이라고 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약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다 거의 100% 제네릭만 팔아요. 그렇죠. 신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면 약가라도 잘 받을 수 있지만 제네릭이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제네릭은 매년 가격이 깎여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시밀러는 사실은 그 허들이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져야 되고 사실 임상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합성의약품의 제네릭은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제네릭 기업 우리나라에 뭐 200여 개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제약사는 제네릭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입장벽도 없고 사실은 가격도 정부에서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성장이 없죠. 투자자로서는 좀 매력적인 없죠. 시장이 아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약 시장, 제약 기업들이 결국에는 기업이 가치를 받으려면 그렇죠? 뭔가 미래 혁신적인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팔아서는 혁신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거 하는 비즈니스의 뭐 PER은 뭐 12배, 13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평균 코스피 PER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사들, 상위 제약사들이 사실 PER 기준으로는 30-40배 넘거든요. 그렇게 받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뭐 이거 약 팔아서 버는 돈보다 뭐 사실은 어닝이 별로 까지더라도 사실 더 가치 있는 뭐 신약 개발 뭔가를 한다던가 그런 거에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약을 파는 그냥 이 본업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2020년은 코로나 수혜주였죠. 왜냐하면 사실 제약 기업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은 약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네릭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고혈압 치료제가 있을 때 이 고혈압 치료제의 제네릭은 동아제약에서 만드는 거나 대웅이나 종근당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거에 영업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위 말한 판관비, 마케팅비 이런 게 엄청나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면 미팅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대면 활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케팅비가 확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은 사실은 제약기업들은 코로나의 간접 수혜주였어요. 그래서 이익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항상 이런 거는 좀 명암이 있죠. 작년에 이렇게 좋았으면 올해는 좀 뭔가 비용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약기업들 실적은 글쎄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제약바이오 분야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도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고 또 잘 모르고 들어갔던 분들은 또 손해도 보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안전하게 좀 그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시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은 워낙 전문 분야도 많고요. 사실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기업 IR 하시는 분은 다 좋다고 그러죠. 다 좋다 그러고 사실 또 일부 뭐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개발했는데 정말 뭐 딱 한 명에게서 완전관해, 그러니까 종양이 없어진 사람이 나왔는데 막 이 사진만 막 주구장창 보여주면서 뭐 우리 약 먹으면 이렇게 다 나은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그런 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섹터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기업들. 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신 개발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리 이렇게 뭔가 출시해서
정말 셀트리온처럼 아직까지는 뭐 결과는 모르지만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어쨌든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뭐 전문가인 뭐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도 좋겠지만 저는 기술 이전이 된 그러니까 우리 치료제가 이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이 돼서 이 기술을 가져간 글로벌 제약사가 진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더라. 이런 약들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약이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걸 가져간 얀센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임상 바로바로 들어가고 사실 임상 결과도 그 주요 학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하고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기업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4건을 했는데 다 되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쵸. 왜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지 왜 기술 이전을 왜 하죠? 그게 갑자기 궁금해요. 그게 제가 그걸 초반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신약 하나 개발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3상을 정말 글로벌 3상을 진행한다라는 건 거의 1,000억대 가까운 돈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 제약기업 1년 영업이익이 한 500억? 주요 제약사, 상위 제약사들이 500억에서 1,000억 사이?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3상까지 개발하면 돈도 엄청 드는데 만약 이게 3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미지가 크겠네요. 그렇죠. 정말 하이 리스크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만큼 임상 뭐 1상까지 그러니까 사실 1상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약을 기술 이전한다라는 건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이들과 그 리스크도 쉐어한다라는 거죠. 비용을 쉐어하고 리스크를 쉐어하고 그 대신 성공한다면 내가 100만큼 먹을 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 3, 40만큼만 먹고 나머지를 이렇게 쉐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비즈니스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저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실패하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신약 개발은 워낙 리스크가 크고 또 자본이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사의 자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할 만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즉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투자해 볼 만한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은 쪽.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그 중간 단계였어요. 사실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죠. 많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신약만큼 드는 건 아니고요. 사실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사실은 투입할 수 있는데 신약은 그게 없었고 바이오 시밀러는 그게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낮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자본만 조금 들어간다면 이 생산 시설을 건립하고 하는데 들어간다면 사실은 신약보다는 리스크는 적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이나 잘 전략적으로 선택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걸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하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현금 가지고 이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신약 개발인 거죠. 결국에는 발전 단계가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바이오텍도 사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자체는 돈을 못 벌지만 사실은 이걸 기술 이전하면 거기에서 꾸준하게 어닝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잖아요. 바이오텍 기업들인데 개발해서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고 이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이 신약을 상용화해서 매년 예를 들어서 1조만큼 판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통 로열티가 뭐 12에서 13%? 그러면 매년 그냥 1,200억, 1,300억이 그냥 쌓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비용, 매출액 이퀄 이익이거든요.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회사를 투자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상용화된 블록버스터들이 없고 그래서 그 정도의 로열티로 먹고 사는 기업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 외국계에서
그 성공해서 상용화한 의약품은 없는 거예요, 하나 또? 네. 네, 마음이 아프지만 없습니다. 싸늘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론적 가능성이고 12, 3%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데 아직은 없죠.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 중에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 제약바이오 환상을 제가 오늘 깨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 중에 미 FDA에서 승인받은 게 5개밖에 없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요? 네. 그거는 기술 이전도 아니니까 우리가 개발한 거겠네요. 우리가 개발한 것도 있고 기술 이전한 것도 있고. 네. 기술 이전해서. 다 합쳐서 5개? 네, 다 합쳐서 5개. 갈 길이 멉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매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을 그거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게 이제 블록버스터 조 단위로 블록버스터가 된 의약품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안전하게 지금 백신 어차피 계속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CMO, 백신을 생산하는 CMO 업체 투자가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물건 만든 건 진짜 잘하거든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기업들, 뭐 아니면 요번에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돼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또는 녹십자 같은 회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올해 이쪽 공모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1년에 한 번씩은 되게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모가는 10조 언더였는데 이게 일단 더블로 상장하면서 그날 또 상한가를 가고 며칠 상한가를 가면서 사실은 이제 10조 이상의 이제 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상장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시장의 대형주를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그때 상상 3일 연속 이제 아마 상한가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사실은 더블로 상한가 가면서 13조 했는데 이제 바로 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단 작년 SK 바이오팜과 좀 비교했을 때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작년만큼은 좋지 않고요. 일단은 제 다음에 사실 SK 바이오팜은 그냥 신약 개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닝으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기업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증권 신고서에서는 2021년 실적 추정치는 없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추정해서 생긴 컨센서스가 있고 그 컨센서스에 비교했을 때 약간은 밸류에이션상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예전에는 정말 아무도 어닝 이런 거 신경 안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회사들이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O, 요번에는 이제 백신, 작년에는 진단이었다면 올해는 백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기술 이전 한 신약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어닝이 좋아지는 기업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곧 정말 신약으로만 돈 버는 기업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또 자본력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코로나로 제일 좋아진 섹터가 산업군을 물어보면 사실 저희 섹터만한 기업 회사들이 없거든요. 수혜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생겨났고요. 사실 돈을 많이 벌면 할 수 있는 거는 투자예요. 소위 말하는 M&A도 할 수 있고요.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2년에 1조를 번다 생각해 보세요. 순이익상으로. 그 돈으로 못할 건 없거든요. 정말 미국에 있는 정말 기술 제일 좋은 기업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을 많이 벌면서 자금적으로 여유로워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런 실제적으로 버는 돈도 있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장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자본 조달도 쉬워진 거예요. 자금 조달도. 굉장히 자금적으로 여유로워졌죠.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금이 많으면 사실은 부족한 기울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 이게 꽤 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그 기술이 진짜 말하자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돈이 될 기술인지 이런 걸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술 특례 상장 중에서 말하자면 그 옥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지. 저는 수많은 바이오텍들이 있을 때 그렇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로만 상장한 거잖아요. 그 회사는 어닝이 있어서 상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기술 특례 상장 시에 평가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반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문가였거든요.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A를 줬든 AA를 줬든 B를 줬든 AA인가 A 이상이어야지 어쨌든 기술 특례 상장할 텐데 맞아요. 예. 그 정도 받으려면 이 회사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하는 기업들. 사실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별로 없습니다. 전체 상장 기업 대비.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는 옥인 거죠. 한 번 검증돼서 온 거잖아요.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은 좀 신뢰성이 있다고 봐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상패 요건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매출액이 30억 이상? 이건 나중에 한번. 예,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지 되는 게 이제 유예가 한 3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사실은 계속 적자여도 상패 요건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코스피에서는 뭐 코스닥에서는 4년 영업이익 적자면은 영업 적자면은 관리 종목이 되고 5년 연속 적자면은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런 요건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에게는 없죠.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사실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국내였으면 쿠팡이 그렇게 상장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적자가 계속 났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이 좀 요건이 덜 까다롭다, 미국보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더 잘 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미국에는 뭐 A라고 하는 어떤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의 관심과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은 아마 삼성이랑 우리나라에서 붙는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 뭐 SK 양사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상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은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SK나 삼성이나 되게 상장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관리. 그게 뭐냐면 사실은 유통 주식수를 제한을 많이 했죠.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최대 주주인 GSK와 최대 주주인 SK 케미칼이 뭐 거의 뭐 70%가량 들고 있어요. 그럼 그 물량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막 또 공모할 때, 이 상장했을 때 막 기관들은 락업을 걸죠. 우리가 뭐 몇 개월간은 시장에 안 내놓게 되면 못 파는 거죠. 6개월간 못 팔고. 뭐 3개월 못 팔고 락업을 걸기 때문에 뭐 실제 상장 초기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뭐 한 15% 언더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잘 부양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질문에 연결을 해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가 요즘에 이제 공매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공매도 뭐 5월 초에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제약 바이오는 공매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죠. 사실은 작년 9월, 10월 달에 저희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많이 조정받았던 거는 사실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기재부가 뭐 10억 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움직였고 사실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톤 다운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 가치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들이 조성이 돼서
예, 근데 네. 아마도 좀 그런 악재? 그 악재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 모르니까 지금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저희 섹터 섹터 내에 있는 각종 호재들을 감안해 보시면 뭐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좀 다시 들어갈 만한 시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 공매도 막상 재개되는 정도의 5월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불확실적인 요소가 뭐 해소되고 나면은 사실 주가가 가지만 오히려 저점일 때는 그보다 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근데 이제 그 조정받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이상한 회사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뭐 기술적으로 탄탄한다라든지 정말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비전이 내가 봤을 때는 양호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매수하기에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뭐 이상한 회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약간 실패를 하더라도 덜 실패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회사,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만큼은 꼭 사면 안 된다라고 한 가지를 딱 본다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그 임상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임상에서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죠. 뭐 실패하지 않았다. 근데 주어는 없는 거죠. 약이 실패한 건지 임상이 실패한 건지.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쪽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약간은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결과가 A라고 나왔는데 자꾸 그 A에 대해서 이런저런 살을 덧붙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네. 저는 그런 회사들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표현 안 하고 이 약을 먹었더니 막 많은 환자들이 상당수의 환자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있거든요. 뭐 전체 반응률이 몇 %다. 그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해서 마치 이 약이 뭔가 만병통치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들은 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회죠. 학회가 아니면 논문으로 발표하면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확한 어떤 발표 자리라는 것들이 뭐 학회도 있고 논문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제대로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 그리고 사실은 정말 뭐 지금은 실패했다라고 내가 표현해도 실패했을지라도 사실 오히려 실패를 실패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회사가 딱 한 가지 물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회사는 나중에 뭐 어떤 것이라든 다 솔직하게 뭔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회사라면 그 넥스트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을 내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괜찮다면 오히려 그런 걸로 임상에서 안 좋은 결과로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다면 중장기적 관점상 사실은 여기가 들어갈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끔씩 뭐 이상한 회사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계속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 약의 가치로 그 기업들을 평가하는 건데 그 약의 가치는 임상에서의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뭐 지금 저희 곧 있으면 막 학회들 시작되는 시즌이 오는데 이런 데서 잘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회는 봄에 주로 있나요? 그러면 1년 중에서? 아니요. 봄, 가을에 주로 있습니다. 봄, 가을? 그걸 주목을 해야겠네요.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 전문가로서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일단은 이렇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섹터를 5, 6% 오르는 거는 오르는 게 아니다. 저도 가끔씩 20, 30% 오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 20, 30% 오를지는 모르고 어떤 기업이 사실은 언제 굿 뉴스를 발표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이거 기술 이전 언제 돼요? 이런 질문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당황스럽죠. 제가 그 내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전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 친구가 만약 거기 근무해서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건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기에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너무 다들 경마장처럼 생각하세요. 뭐 더블 가는 게 기본이고 뭐 사실은 뭐 한 달 내에 막 사실 저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뭐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임상 결과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만큼 좋은 섹터 없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자들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인사이트 있는 마지막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고 또 유쾌하게 설명해 주신 선민정 수석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